25살이 되던 해봄, 나는 처음으로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보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보고 싶은 나를 상상했다. 평양의 한 화장품 공장 사무원으로 일하던 나는 매일 아침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머리 모양을 하며 출근했다. 무릎을 덮는 치마, 귀를 가리지 않는 단정한 머리, 그리고 아무런 개성도 드러나지 않는 평범한 얼굴.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사회주의 생활 양식이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달랐다. 언니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작은 USB를 통해 본 남조선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의 긴 생머리,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 나는 왜 저렇게 될 수 없는가? 왜 나는 정해진 틀 안에서만 존재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가슴속에서 불씨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청년교양보장법이 제정된 것은 그로부터 2년 전이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이 법은 우리 청년들을 올바른 사회주의 인간으로 만들겠다는 당의 의지를 담고 있었다. 제41조에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었다. 이색적인 옷차림, 머리 단장, 외국어투의 말투, 위신행위, 불순 영상물 시청 등 그 조항들을 읽을 때마다 나는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금지된 것들이 오히려 더 궁금해지고 더 해보고 싶어지는 역설적인 감정 말이다. 공장 안 여자 화장실은 우리만의 비밀 공간이었다. 아침 조회가 끝나고 작업이 시작되기 전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진짜 모습을 드러냈다. 명숙이는 집에서 몰래 해온 매직 스트레이트 머리를 자랑했고, 영희는 치마 속에 숨겨온 짧은 치마로 갈아입었다. 나 역시 가방 속에 숨겨둔 립스틱을 꺼내 살짝 발랐다. 우리는 거울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낄낄거렸다. 이 모습으로 밖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었다. 단속은 점점 심해졌다. 비사회주의 검열조가 거리마다 배치되어 청년들의 옷차림과 머리 모양을 검사했다. 적발되면 청년동맹 생활총화에 회부되고 심한 경우 노동단련대까지 갈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교묘한 방법을 찾아냈다. 치마 안에 긴 치마를 입고 나가 안전한 곳에서 벗는다거나, 모자를 써서 머리 모양을 가린다거나, 단속과 회피의 게임은 일상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시장에서 선미라는 친구를 만났다. 같은 동네에서 자란 동갑내기였지만 그녀는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대학에 가지 못하고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한 그녀는 돈을 벌면서 자유를 얻었다. 국가 배급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니 당의 눈치를 덜 보게 되었고, 그만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녀의 옷차림은 대담했다. 무릎 위 치마에 몸에 붙는 상해, 그리고 웨이브가 살아있는 긴 머리. 그녀는 내게 웃으며 말했다. 언니, 이제 세상이 달라졌어요.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선미의 말은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진실이었다. 나는 국가기관에서 일하며 당의 방침을 따르는 모범적인 청년이었지만 정작 내 삶은 내가 통제하지 못했다. 반면 그녀는 체제 밖에서 살면서도 오히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이 역설적인 상황이 내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골목길에서 한 무리의 청년들이 단속원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들의 죄목은 남조선 영화 시청이었다. 한 여자 청년이 울면서 항변했다. 동무들, 저는 그냥 호기심에 한번 본 것뿐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단속원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차에 태웠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가방 속에도 언니가 준 USB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의 옷차림, 머리 모양, 심지어 보고 듣는 것까지 통제받아야 하는가? 이것이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가? 다음 날부터 나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크고 대담한 변화는 아니었다. 치마 길이를 조금 줄인다거나, 머리를 조금 더 길게 기른다거나, 립스틱을 조금 더 진하게 바른다거나 하는 작은 변화들. 하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나는 점점 내가 원하는 내 모습에 가까워져 갔다. 단속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은 이대로 살다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이었다. 공장의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변화를 격려했고 단속을 피하는 노하우를 공유했다. 어떤 시간대에 어떤 장소가 안전한지, 어떤 단속원이 관대한지, 적발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런 정보들은 우리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명숙이가 크게 적발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녀는 거리에서 비사회주의검 멸조에 걸려 머리 모양 때문에 청년동맹 생활총화에 회부되었다. 우리는 모두 긴장했다. 명숙이가 우리와 함께 화장실에서 머리를 풀었던 사실을 말하면 우리 모두가 연루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혼자 책임을 졌다. 생활총화에서 심한 비판을 받고 반성문을 쓴 후 풀려났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굴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진 눈빛이었다. 언니들, 나는 계속할 거야. 명숙이는 생활총화에서 돌아온 다음 날 우리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게 잘못이라면 나는 기꺼이 잘못된 사람이 되겠어. 그녀의 말에 우리는 모두 숙연해졌다. 동시에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의 삶을 누가 결정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청년교양보장법은 우리를 올바른 청년으로 만들려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법은 우리에게 올바름이란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하게 만들었다. 거울 앞에 선 나는 이제 더 이상 정해진 모습을 따르지 않았다. 나는 내가 보고 싶은 나를 만들어갔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그 변화들은 내 안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것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세대 전체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름이 깊어갈 무렵 나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다. 그것은 언어의 세계였다. 선미가 시장에서 장사하며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남조선 말투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낯설면서도 묘하게 끌렸다. 오빠, 이거 대박 아니에요? 자기야, 이리 와봐.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는 확연히 달랐다. 부드럽고 친밀하고 감정이 풍부했다. 청년교양보장법 제41조는 우리식이 아닌 이색적인 말투를 금지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남조선 어투를 사용하면 즉시 적발되고 처벌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사적인 공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거리낌 없이 그 말들을 사용했다. 그것은 일종의 암호 같았다. 그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같은 세계를 공유한다는 신호였다. 명숙이네 집에서 모임을 가질 때였다. 그녀의 부모님은 지방 출장으로 집을 비웠고 우리 5명의 친구들이 모였다. 불을 끄고 커튼을 친 방 안에서 우리는 USB에 담긴 남조선 드라마를 봤다. 그날 본 드라마는 젊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였는데 그들이 나누는 대화가 우리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오빠가 좋아서 그래. 자기야, 보고 싶었어. 이런 표현들을 우리말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동무가 좋아서 그래?
말이 안 됐다. 영희가 먼저 따라 해봤다. 오빠, 나 이거 좋아. 우리는 모두 폭소를 터뜨렸다. 어색했지만 재미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다. 우리는 차례로 드라마 속 대사를 따라했다. 대박, 진짜, 헐, 완전. 이런 감탄사들은 우리말에는 없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다. 더 직접적이고, 더 감정적이고, 더 자유로웠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말들을 우리 대화에 섞어 쓰기 시작했다. 물론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 공장에서, 청년동맹회에서, 거리에서는 여전히 정확한 우리말을 사용했다. 하지만 친구들끼리, 특히 같은 영상물을 본 친구들끼리는 남조선 말투가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것은 우리만의 비밀 언어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 안식당에서 실수를 했다. 점심시간에 명숙이와 이야기하다가 나도 모르게 진짜라는 말이 튀어나온 것이다. 주변에 있던 나이 든 여성 동무가 날카롭게 쳐다봤다. 지금 뭐라고 했소?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아닙니다. 진짜가 아니라 정말이냐고 물어본 겁니다. 억지 변명이었지만 다행히 그 동무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더욱 조심하게 되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고방식이고 세계관이었다. 남조선 말투를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의미했다. 동무와 오빠 또는 자기는 완전히 다른 관계를 암시했다. 전자는 정치적이고 집단적인 관계였다면 후자는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관계였다. 공장의 청년동맹 비서가 어느 날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남조선 말투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상부의 지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동무들,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정신입니다. 적들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적들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엄숙했다. 회의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알았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그 무렵 나는 또 다른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나는 점집을 찾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다. 선미가 시장에서 점을 잘 본다는 할머니를 소개해줬고 나는 반신반의하며 그곳을 찾았다. 골목 깊숙한 곳에 위치한 낡은 집. 할머니는 내 송금을 보며 말했다. 아가씨, 당신은 변화를 원하는구먼.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을 게야. 할머니의 말은 모호했지만 묘하게 마음에 와닿았다. 나는 그 후로도 몇 번 더 그곳을 찾았다.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나와 비슷한 나이의 청년들이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우리는 모두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었고 그 불안을 해소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당이나 수령님이 아닌 점괘에서 답을 구하고 있었다. 물론 이것도 금지된 행위였다. 유물론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미신은 용납될 수 없었다. 청년교양보장법도 이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점집을 찾았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안을 주었기 때문이다. 체제가 약속한 밝은 미래는 현실에서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우리 앞에는 경제난, 배경과 돈에 따라 결정되는 불평등한 기회, 그리고 통제와 단속만이 있었다. 명숙이는 점집에서 만난 한 청년과 가까워졌다. 그의 이름은 철수였고 그는 탄광에서 일하는 청년이었다. 그들은 점집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비슷한 고민을 나누면서 친해졌다. 철수는 탄광에서의 고된 노동과 불확실한 미래에 지쳐 있었다. 나는 열심히 일해도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아. 배경도 없고 돈도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다. 명숙이와 철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우리 세대의 공통된 고민을 발견했다. 우리는 모두 체제가 약속한 것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당과 수령님을 믿고 따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돈과 배경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스스로 길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체제가 금지한 것들, 남조선, 문화, 미신, 개인주의에 의지하게 되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로. 나에게는 3년째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성우였고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주변을 보면 결혼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이 너무 많았다. 집도 마련하기 어렵고 아이를 낳으면 더욱 힘들어졌다. 무엇보다 혼인신고를 하면 국가의 통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성우가 먼저 제안했다. 우리 그냥 같이 살면 안 될까? 신고는 하지 말고.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다. 혼인신고 없이 동거한다는 것은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였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었다. 우리는 각자의 자유를 유지하면서도 함께할 수 있었다.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덜했고 무엇보다 국가의 간섭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우리의 결정을 안 부모님들은 크게 반대했다. 특히 어머니는 그렇게 살면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릴 수 없다며 걱정했다. 하지만 나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어머니, 세상이 변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마도 어머니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 청년들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성우와 나는 작은 방 하나를 얻어 함께 살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는 룸메이트였지만 실제로는 부부나 다름없었다. 주변에도 우리처럼 사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전통적인 결혼 형태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청년교양보장법이 이를 단속하려 했지만 현실의 압력이 더 강했다. 함께 살면서 나는 새로운 자유를 맛봤다. 우리는 우리만의 규칙으로 살았다. 집안일은 공평하게 나눴고 각자의 시간을 존중했다. 무엇보다 서로를 동무가 아닌 자기라고 불렀다. 그것은 작은 변화 같았지만 우리 관계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었다. 우리는 정치적 동지가 아니라 감정적 파트너였다. 하지만 이런 삶에도 위험은 있었다. 인민반장이 가끔 우리 관계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쳐다봤고 이웃들의 수군거림도 들렸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친구처럼 행동하고 집에서만 연인으로 지냈다. 이 이중적인 삶이 때로는 피곤했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최선이었다. 가을이 왔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단속도 더욱 강화되었다. 비사회주의 검열조의 활동이 증가했고 특히 불순 영상물에 대한 단속이 심해졌다. 적발되면 최소노동 단련대, 심하면 교화소까지 갈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우리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지만 동시에 더욱 교묘해졌다. USB나 SD카드를 숨기는 방법은 점점 정교해졌다. 어떤 이들은 화장품 통 속에 숨겼고 어떤 이들은 신발 밑창에 숨겼다. 영상을 볼 때는 반드시 문을 잠그고 소리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누군가 오면 즉시 숨길 수 있는 준비를 했다. 우리는 마치 지하 조직처럼 움직였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영상을 공유했고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면 조심스럽게 확산시켰다. 명숙이가 새로운 드라마 시리즈를 구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최신 남조선 드라마였다. 우리는 주말에 모이기로 했다.
이번에는 명숙이네 집이 아니라 외곽의 한 폐가를 이용하기로 했다. 더 안전했기 때문이다. 토요일 오후 우리 6명은 각자 다른 시간에 그곳으로 향했다. 함께 가면 의심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폐가는 을씨년스러웠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이었다. 우리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작은 노트북을 켜고 드라마를 봤다. 그날 본 드라마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이야기였다. 그들은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사랑을 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났다.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세계였다. 드라마가 끝나고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다.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영희가 조용히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처럼 자유롭게 꿈을 선택할 수 없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길은 대부분 정해져 있었다. 성분, 배경, 돈,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알았다. 적어도 우리는 그런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성호가 내 손을 잡았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 거야.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해도 최소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향해 갈 수는 있어.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다. 우리는 체제를 바꿀 수는 없었지만 그 안에서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어 갈 수는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거리를 걷는 다른 청년들을 관찰했다. 겉으로는 모두 똑같아 보였다. 단정한 옷차림, 정해진 머리 모양, 조심스러운 걸음걸이.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집에 돌아가면 숨겨둔 USB를 꺼내 볼 것이고 친구들과 만나면 금지된 말투를 사용할 것이고 점집을 찾아 미래를 물어볼 것이다.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조용한 저항을 계속하고 있었다. 겨울이 다가왔다. 어느 날 공장에 긴급 소집이 있었다. 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 파견된 강사가 와서 특별 강연을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대회의실에 모였다. 강사는 중년의 여성이었고 그녀의 표정은 엄격했다. 동무들,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비사회주의 현상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모 단장, 이색적 언어 사용, 이신행위, 불순 영상물 시청, 그리고 혼인제도 무시. 이 모든 것이 우리 사회주의 체제를 좀먹는 독버섯입니다. 강연은 2시간 동안 이어졌다. 그녀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며 청년들의 일탈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역설했다. 여러분, 청년교양보장법은 여러분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과 수령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이어질수록 나는 오히려 반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왜 내 옷차림, 내 언어, 내 생각까지 통제받아야 하는가?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강연이 끝나고 우리는 소조별로 토론 시간을 가졌다. 모두들 모범적인 발언을 했다. 강사, 동무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는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비사회주의 현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공허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이 강사가 지적한 일탈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암묵적으로 이해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밖에 나가면 우리는 계속 우리 방식대로 살 것이라고. 그날 밤 성호와 나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 내가 물었다. 이중적인 삶, 항상 숨기고 조심하는 삶.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성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잖아.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
완전히 굴복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다음 날 나는 시장에서 선미를 만났다. 그녀는 예전보다 더 당당해 보였다. 장사가 잘 되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했다. 언니, 나 이제 중국 물건도 직접 들여와. 옷이랑 화장품이랑. 청년들이 엄청 찾아. 단속이 심해져도 수요는 줄어들지 않아. 그녀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언니도 공장 그만두고 나랑 같이 장사해. 훨씬 자유로워. 선미의 제안은 솔깃했다. 공장에서의 생활은 답답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진 일을 하고 정해진 말만 하고. 하지만 장사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다. 자본이 필요했고 위험도 컸다. 무엇보다 나는 아직 국가기관에 대한 미련이 있었다. 그래도 그곳은 안정적이었고 배급도 받을 수 있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나는 애매하게 대답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단속은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연말에는 비사회주의 척결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명숙이의 동생이 적발되어 노동단련대에 끌려갔다. 그의 죄목은 남조선 영화 시청과 유포였다. 명숙이는 며칠 동안 울었다. 내가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잘못 가르쳤어. 하지만 그녀를 위로하면서도 나는 알았다. 이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체제와 우리 세대 사이의 근본적인 충돌이었다. 명숙이 동생의 사건 이후 우리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모임 횟수를 줄였고 영상물을 공유할 때도 극도로 신중했다. 하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다. 멈출 수 없었다. 이미 우리는 다른 세계를 받고 다른 삶의 방식을 알아버렸다. 돌아갈 수 없었다. 새해가 밝았다. 청년교양보장법 제정 4년째 되는 해였다. 나는 26이 되었다. 거울 앞에 선 나는 4년 전의 나와는 많이 달랐다. 머리는 더 길어졌고 옷차림은 더 과감해졌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다. 더 이상 주저하거나 두려워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억압받지만 굴복하지 않는 눈빛이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 친구들이 모두 모였다. 명숙이, 영희, 선미, 그리고 몇몇 새로운 얼굴들. 우리는 폐가가 아닌 선미가 새로 마련한 작은 창고에 모였다. 그곳은 시장 뒤편에 있었고 선미가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었다. 더 안전했다. 우리는 둘러앉아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다. 단속을 피한 경험담, 새로 구한 영상물에 대한 정보, 앞으로의 계획들. 나는 내년에 중국에 갈 거야. 선미가 폭탄 선언을 했다. 친척이 중국에 있거든. 거기 가서 일하면서 돈 벌고 나중에 남조선까지 갈 수도 있어. 우리는 모두 놀랐다. 탈북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너무 위험해. 명숙이가 말했다. 적발되면 정치범 수용소야. 선미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나는 가볼 거야. 여기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 선미의 말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우리는 체제 안에서 저항하며 살아왔지만 체제를 떠나는 것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하지만 선미의 결심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우리 세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다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순종하는 청년이 아니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려는 세대였다. 나는 여기 남을 거야. 내가 말했다. 하지만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법이 뭐라고 하든, 단속이 아무리 심하든 나는 내가 원하는 나로 살 거야.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각자의 선택은 달랐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이었다. 더 이상 정해진 틀에 갇혀 살지 않겠다는 것.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별들을 올려다봤다. 차가운 겨울 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저 별들처럼 우리도 각자의 빛을 내며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체제의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지만 우리는 꺼지지 않았다. 작은 빛이지만 우리는 계속 빛나고 있었다. 청호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늦었네. 걱정했어. 그가 따뜻한 차를 건넸다. 우리는 함께 창가에 앉아 밤거리를 내려다봤다. 어두운 거리, 가끔씩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림자, 모두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조용하고 순종적인 삶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작은 저항들이 숨어 있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 내가 물었다. 청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이긴다는 게 뭘까? 체제를 바꾸는 것?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지만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 나는 성우의 손을 꽉 잡았다. 그랬다. 우리는 혁명가가 아니었다. 거창한 변화를 꿈꾸는 것도 아니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으로 살고 싶은 평범한 청년들이었다. 하지만 이 체제에서 그것조차 하나의 저항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몇 주 후, 명숙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철수와 함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친구는 안 할 거야. 우리 방식대로 살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어줬다. 공식적인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우리끼리 모여 그들의 결합을 축하했다. 케이크도 없고 화려한 드레스도 없었지만 그 자리는 따뜻했다. 우리는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빌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파티가 끝나갈 무렵 영희가 물었다. 우리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 아무도 확답할 수 없었다. 미래는 불확실했다. 단속은 계속될 것이고 위험도 항상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알았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같은 청년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는 한 우리는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봄이 다시 왔다. 거리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가벼워졌다. 나는 공장으로 가는 길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다. 무릎 위로 살짝 올라온 치마,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 그리고 옅게 바른 립스틱. 단속원들이 보면 지적할 만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나였다. 공장에 도착하니 새로운 공지가 붙어 있었다. 청년교양보장법 준수에 대한 재강조였다. 비사회주의 현상 척결을 위한 새로운 캠페인이 시작된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공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계속 단속할 것이다. 법을 만들고 강연을 하고 처벌을 강화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계속 우리 방식대로 살 것이다. 화장실에서 친구들을 만났다. 우리는 여전히 그곳에서 잠깐 동안이나마 진짜 우리 모습을 드러냈다. 명숙이가 새로 산 귀걸이를 자랑했고 영희는 중국에서 들여온 새 화장품을 보여줬다. 우리는 낄낄대며 웃었다. 이 순간, 이 작은 공간에서만큼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었다. 언니들, 오늘 저녁에 새로운 드라마 봐요. 진짜 대박이래요. 영희가 속삭였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에도 우리는 어둠 속에서 모여 금지된 영상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 것이다. 법이 우리를 막으려 해도, 단속이 강화되어도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점심시간, 나는 성우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자기야,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나는 주변을 살피고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오빠가 만들어주는 거 다 좋아. 이 간단한 문자 교환도 위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했다. 이것이 우리의 언어였고 우리의 방식이었다. 오후 작업 시간,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공장 밖거리를
청년들이 걸어가고 있었다. 겉으로는 모두 비슷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들 각자가 자신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나처럼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표면적으로는 순종하지만 내면에서는 자신만의 세계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퇴근 후 나는 시장을 지나갔다. 선미의 가게 앞을 지나는데 그녀가 손짓했다. 언니, 잠깐만요. 그녀는 작은 봉지를 건넸다. 새로 들어온 립스틱이에요. 언니, 좋아할 것 같아서. 나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봉지를 받았다. 집에 가서 열어보니 예쁜 빨간색 립스틱이 들어있었다. 남조선 제품이었다. 나는 거울 앞에서 그것을 발라봤다. 내 얼굴이 환해졌다. 저녁, 성우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나는 오늘 하루를 돌아봤다. 겉으로는 평범한 하루였다. 공장에 출근하고 작업을 하고 퇴근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작은 저항들이 있었다. 단속을 피해 치마 길이를 유지한 것, 친구들과 금지된 말투로 대화한 것, 남조선 화장품을 받은 것. 이 작은 것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를 만들었다. 피곤해? 성우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생각이 많아. 성우는 내 손을 잡았다. 우리는 잘하고 있어. 쉽지 않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잖아.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랬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밤이 깊어갔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보였다. 저 불빛들 아래에도 우리 같은 청년들이 있을 것이다. 각자의 방식으로 저항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청년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모르지만 같은 마음을 공유하고 있었다. 더 이상 정해진 틀에 갇혀 살지 않겠다는 마음. 청년교양보장법은 우리를 길들이려 했다. 하지만 법은 우리의 욕구를 막을 수 없었다. 우리는 인간이었고 인간은 자유를 갈망한다. 아무리 강한 법과 제도를 억압해도 그 갈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강해진다. 우리가 그 증거였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도 비슷한 하루가 될 것이다. 출근하고 일하고 조심하고 숨기고 그러면서도 조금씩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는 하루. 힘들지만 의미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잠들기 전 나는 거울 속 내 모습을 마지막으로 봤다. 26살의 나. 청년교양보장법이 만들려고 했던 올바른 청년은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되고 싶었던 나에 가까워진 나.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법이 정해놓은 경계선을 조금씩 넘어가며 내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아마도 먼 미래에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금지되지 않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우리가 원하는 옷을 입고 원하는 말을 하고 원하는 것을 보고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는 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저항할 것이다.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작지만 의미 있게. 나는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라도 자유로운 세상을 꿀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 꿈이 언젠가 현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세대가 만들어가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흐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경계선 너머의 청춘.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